내 이름으로 발급된 독도 명예주민증이라니. 여기 독도 명예주민증을 손에 들고서 훌쩍이고 있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는 독도를. 그것도 독도 명예주민증까지 이 외국 여성이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교 때문에 매사추세츠주에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쭉 살던 곳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라는 곳이에요. 듣기에 생소한 지역이실지 모르겠어요. 농업 중심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 최고의 샐러드 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브로콜리와 시금치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하고 계시고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앞으로 취업해서 살 생각을 하니 살리나스에 계속 있는 것에 한계도 느껴지고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농장 일을 하거나 일반 사무직 또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를 벗어나서 더 큰 세상에서 다르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찾은 확실한 탈출구는 명문대 진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를 목표로요.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정말 밤낮 없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교수님들도 계시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진학만 하게 되면 풍부한 경험도 쌓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확신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지만요. 바로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전공, 일반 선택, 교양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학점을 이수하는데요. 특히 교양교육의 경우 학문과 삶의 연계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만 써먹는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많은데요. 그중 한 번은 특강이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러일 전쟁과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결판 내려던 러시아가 뜻밖의 장기전으로 가면서 고착 상태를 맞이한 것이 러일 전쟁 초반과 흡사한 수순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러일 전쟁 초기 러시아의 거대한 육군 전력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이 결국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일본이 1905년에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주인 없는 땅을 발견하고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해군 막루를 세우고 무선 전신을 설치한 곳이라며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다들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아시아계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잘못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주인 없던 땅이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삼국사기를 포함해서 한국의 옛 문헌과 지도에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보여주신 지도에도 대한민국의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 남학생에게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게 있으니 그것부터 공부하고 나서 다시 와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제주도와 거제도, 울릉도는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거기에 독도는 빠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상 표기도 다케시마는 1905년에 주인 없는 땅을 국제법상으로 시네마현에 편입을 시켰을 뿐더러 17세기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한 곳이니 원래부터 일본 땅이 맞고 일본 땅인 다케시마가 있어서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며 반문하셨습니다. 그 남학생은 곧바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매서웠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다시 보고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한국의 제주도하고 거문도, 울릉도 밖에 없는 줄 아시냐며 한국에는 3천여 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제 고향이 강화도 교동인데 그럼 거기도 일본 땅이라고 하실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분명 1905년에는 주인 없던 섬이었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갑자기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행사해오고 있던 영토를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일본에 편입을 시킨 것은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할 때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 아니었냐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일본 측에 허점이 보이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안경 너머로 날이 선 눈빛을 보내며 어느 나라 학생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말한 그 남학생에게 떳떳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밝히면 될 문제 아니냐며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에 관련도 없는 얘기를 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남학생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는 교수님 핸드폰 훔쳐간 강도가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 강도가 다시 와서 원래 내 거였다며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가실 건가요? 라고 말하고는 왜곡된 정보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교수님과 그 남학생의 논쟁이 한참을 이어지면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갔고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도 없이 강의실을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교수님이 나가시고 나서도 학생들은 한참을 자리에 앉아서 이 논쟁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고 싶어 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측에 이를 정식으로 건의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교수님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고 징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기업에서 하버드대에 기부한 돈으로 교수직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고용된 일본인 교수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깨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들면서 하버드에서 배우는 것은 뭐든지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그 한국인 남학생의 인상도 강렬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멋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섰던 그 학생에게 경외심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같은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내심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날도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카페에서 급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봤습니다. 아니 글쎄 바로 제가 말한 그 한국인 남학생이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때 수업 얘기를 꺼내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남학생은 그때 일을 떠올리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웃으면서 이름이 이경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일지 혹은 인간적인 궁금증이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호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학기는 끝나가고 있었고 곧 다가올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었죠. 경호는 유학생이어서 방학 동안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저는 딱히 다른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농장에 가서 부모님 일도 돕고 친구들도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경호에게 한국에 가면 어디 여행이라도 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독도를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그래, 왜 내가 직접 가볼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수업 이후로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기도 했고 제 스스로 진실을 찾고 싶어서 독도에 대해 파고들어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생각만 했지 직접 가서 볼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때 공부를 하면서 경호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노림수를 쓰면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아픈 과거가 있는 한국의 땅, 독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놓고 경호한테 나도 데려가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경호는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계속 진짜냐며 되묻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독도를 여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던 경우와 인천공항에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설레는 제외를 하고 먼저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레이지만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여행은 처음이기도 했고 미국보다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인천공항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넓고 쾌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공항에 그렇게 첨단 시설들이 가득 차 있는지. 신기해서 공항에서 하루 머무르면서 놀다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쾌적했던 공항과 친절하고 매너 있는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 비행으로 인한 피로함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시작으로 경호가 미리 예약해 주었던 숙소까지 가는 길에도 빽빽하게 도심을 채우고 있는 빌딩과 잘 정리된 도로에 감탄했습니다. 막연하게 아시아 하면 미국보다는 발달이 덜 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또한 저희 착각이었다는 것을 절절하게 실감했던 순간이었어요. 서울 시내까지 도착하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밤 문화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치안이 안전하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는 미국이나 서방의 선진국들과 견주어 볼 때 한국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 그 늦은 시간에 제가 필요했던 화장품도 바로 살 수 있었고 식당들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던 경호에게 한국은 원래 이렇게 모든 곳이 늦게까지 열려있냐고 물어봤어요. 경호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마음만 먹으면 낮이든 밤이든 못할 건 없지. 특히 번화가는 더 그렇고 24시간 하는 곳도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신기해하며 열심히 서울의 전경을 즐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으로 먹은 한국 음식은 삼겹살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삼겹살을 추천해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으로 소뚜껑이라는 걸 봤을 때 생소한 비주얼에 어떻게 요리를 해먹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는데요. 예전에 밥을 짓던 솥의 뚜껑을 불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삼겹살뿐만 아니라 김치나 콩나물 등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구워 먹는다는 사실도 재미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놀란 건 잘 구워진 고기를 직원분께서 가위로 직접 잘라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식재료를 자를 때 가위를 거의 쓰지 않는데 그것도 고기를 자르다니. 저는 그 모습에 놀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려고 곧 바로 SNS에 직원분이 삼겹살을 잘라주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마다 천재적이다. 오히려 칼보다 더 잘 잘리는 것 같은데 저 고기는 뭐야? 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하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가 알려준 대로 상추에 쌈을 싸서 먹었는데 그것도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한국식 타코냐고 하더라고요. 아마 또띠아에 싸먹는 멕시코 요리가 연상됐나 보더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던 쌈장이라는 양념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붉은색이라 매울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짭짤하면서도 약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까지 나서 야들야들한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풍미가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끝낸 후 한국을 구경시켜주고 있는 경호에게 고마워서 식사한 것을 결제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기에 팁은 얼마든지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카드를 받아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결제를 해버리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얼마의 팁을 줄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제해버린 것이라 생각해서 솔직히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 들었는데요. 결제한 금액은 저희가 주문했던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로 주문했던 음료수 한 병이 빠져 있었는데요. 궁금증에 사장님께 왜 이것만 결제되었는지 서툰 한국어로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팁 안 주셔도 돼요. 음료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메뉴도 하나하나 다 세팅해주고 고기까지 구워주시는데 팁이 없다니. 심지어는 음료수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만족스러운 서비스에 솔직하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거리를 걸으며 첫날 만족스럽게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길거리 여기저기에 와이파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경호에게 와이파이 표시는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호는 공공 와이파이야. 모든 곳에 설치된 건 아닌데 꽤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이동 중에 데이터를 많이 쓸 것 같아서 일부러 비싼 요금제의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해서 왔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도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심지어는 미국에서 쓰던 와이파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경호한테 들었는데 겨울이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도 열선이 깔려 있는 데가 있어서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면서요. 사실 그건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워요. 단순하게 미국이 훨씬 크고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깨끗한 거리와 자유로운 문화 생활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 저희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여행을 위해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의 끝은 어디죠? 버스 안에서도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인터페이스도 자리마다 마련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경호가 미리 예약을 해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승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울릉크루즈 여객터미널을 이용했는데요. 포항에서 밤늦게 승선해서 밤새 크루즈를 타고 6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크루즈 내에는 식당이나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노래 연습장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광경은 갑판에서 펼쳐진 야시장이었어요. 출항 전까지만 운영하는 듯 했는데요. 바다 위 야시장도 정말 낭만적이었고 배 위에 올라 출항을 기다리는 시간도 무척 설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 발견했어요. 선내에서 와이파이는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한국 어디를 가나 와이파이가 되길래 여기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경호한테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인간적이지. 한국은 완벽해도 너무 완벽해라고요. 울릉도를 향하는 바다 위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 아침 5시 일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눈을 떠 바라본 창밖의 망망대해를 보는 순간 정말 황홀했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새벽에 거센 바다 바람을 맞으며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확 떠오르는 일출은 볼 수 없었어요. 점점 멀리서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동항에서 내렸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날씨였거든요. 경호가 말해주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날씨와 기상 조건이 좋아야만 입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중 60일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뜬다 해도 내리지 못하고 배를 탄 채로 독도 주변 선의 관광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버스로 이동 중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걱정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독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도운 건지 저희가 승선하는 시간에는 보란듯이 해가 떠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호는 여행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상 정보도 확인해보고 독도 여행 관련 전문 기관에도 정보를 많이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보통 미국에서 섬이라고 하면 관광지가 아닌 이상해야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도 발달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울릉도 사동항에서 15분 거리인 저동항으로 이동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독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여름땀을 시원하게 식혀주었고 청량한 바다 위 웅장하게 떠있는 독도라는 섬을 처음으로 눈에 담았던 순간 정말 여기가 독도라니 견딜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독도에 도착한 후에는 자유시간이 약 30분 정도 주어졌는데요. 저 역시 경호가 미리 알아두었던 포토 스팟으로 이동해 사람들 사이에서 줄도 서고 차례대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마다 들고 온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 마련된 포토 스팟에서 열심히 사진을 남기시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독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던 것을 몇 번이나 참았습니다. 독도에 도착해 사진을 찍는 동안 섬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 분들도 열어보았는데요. 듣기로는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이상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꽤 고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분들은 저마다 챙겨온 간식과 먹거리들을 독도 수비대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여행을 하기 전부터 미리 수비대 분들에게 드릴 선물과 간식을 챙겨 오신 분들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준비해온 태극기를 꺼내들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처 태극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워하며 사람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서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아가씨, 내 거 들어. 나는 남편 거 같이 쓰면 돼. 하시면서 제 손에 작은 태극기를 쥐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매우 서툴러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태극기를 건네주시다니. 왁자지껄한 사람들 속 저 역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 목 아래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히 자국의 영토라는 유형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무형의 것들을 투영할 수 있는 곳이 독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시는 조국을 잃은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허락된 30분이 너무나도 짧아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또 올 것을 다짐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더 서울에 머물렀었는데요. 어디를 가나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한국인들은 참 매너 있고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식당에 가면 한글을 모르는 저에게 친절하게 메뉴 안내해주고, 맵거나 짜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가볼 만한 곳들을 찾아주고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들에 동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경호에게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친구로만 대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친구인 것과 연인인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배웅하러 나온 경호가 저에게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라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호는 밝은 얼굴로 출국하는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고 가이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남자친구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사이 정도 많이 든 것 같고요. 출국 절차를 밟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경호가 주었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저희가 함께 독도에 갔던 순간부터 한국 곳곳을 여행했던 순간을 담은 앨범이었는데요.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으로 발급된 독도 명예주민증이 들어있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이런 게 발급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제 것도 함께 신청해 몰래 선물해 주었던 경우에게 어쩐지 모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참을 앨범을 보면서 훌쩍거렸던 것이 생각나네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만큼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경호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같이 다녀온 후로 확실히 더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한데 경호는 아직 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먼저 고백할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들었다가도 선뜻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로 지내는 관계마저 어색해져 버릴까 봐요. 사연을 보내는 오늘 밤 유독 경호도 독도에서의 추억도 그리워지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